통다 통통. 복수의 혼. 박어사와 돌쇠는 어느덧 장흥에 이르렀다. 저기서 좀 쉬어가자. 박어사가 마을 어귀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예, 너리. 돌쇠가 볼멘 소리로 대답했다. 이 녀석아, 이제부터는 장흥 땅이다. 광주에서 품었던 화는 몽땅 털어버려라. 어사가 어디 상금 받으려고 도둑을 잡던? 두 사람이 느티나무 밑에 이르렀을 때였다. 느티나무 아래 제일 시원한 듯한 자리에는 벌써부터 거지 한 사람이 길게 누워 있었다. 아니, 어사 어른도 몰라보고. 돌쇠가 무심코 말했을 때였다. 깊이 잠든 것처럼 보이던 거지가 눈을 번쩍 떴다. 눈을 뜬 거지가 어사와 돌쇠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두 사람을 바라보는 거지의 눈빛은 잠자기는커녕 졸지도 않았던 듯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얼마나 날카롭던지 눈길을 마주친 돌쇠가 주춤할 정도였다. 박어사와 돌쇠를 번갈아 쳐다보던 거지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누워있을 때는 몰랐는데 일어나 앉는 거지의 모습을 보니 소름이 끼칠 정도로 흉측해 보였다. 박어사와 돌쇠는 거지의 반대편에 자리 잡고 앉았다. 거지는 박어사를 아래 위로 한참이나 훑어보다가 슬그머니 일어섰다. 사또가 똑똑해야 억울한 사람이 없지. 쉐. 거지가 느티나무 밑을 떠나며 들릴 듯 말 듯하게 한마디 했다. 참내 거지 주제엔 불평이럼. 흉측한 거지 모습에 기분이 상했다는 듯 돌쇠가 입을 삐죽거렸다. 그런 돌쇠의 등을 어사가 후려쳤다. 이 녀석아, 남 흉보지 말고 네 입이나 잘 다스려라. 나리 잘못했습니다. 돌쇠가 얻어맞은 곳을 쓱쓱 문지르며 씩 웃었다. 돌쇠도 엉겁결에 어사라는 말을 해놓고 야단을 맞을까 조마조마하던 터였다. 그런데 사또가 똑똑해야 억울한 사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꼬? 사또가 변변치 않다고 흉보는 것 같은데요? 돌쇠도 이젠 제법이구나. 그렇다면 장흥에서도 우리가 손볼 일이 있을 것 같구나. 두 사람은 우선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주막으로 찾아들었다. 돌쇠야, 너는 우선 고을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귀동냥 해와라. 그 중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옛다. 사람들이랑 어울려 이야기를 들으려면 막걸리라도 마셔야지. 박어사가 엽전 몇 잎을 돌쇠에게 던져주었다. 엽전을 받아든 돌쇠가 신이 나서 밖으로 나갔다. 그날 저녁 때였다. 나리, 사건이에요, 사건! 살인사건! 돌쇠가 살인사건이라고 떠들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쉿, 조용히 해라. 남들 다 듣겠다. 박어사가 목소리를 낮추어 돌쇠를 꾸짖었다. 예, 너무 큰 사건이라 서두르다 보니 그만. 알았다. 어서 무슨 일인지 이야기나 해봐라. 예. 돌쇠가 들은 이야기는 대충 이러했다. 장흥에서 큰 포목점을 하던 박두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박두보에게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다. 박두보는 하는 수 없이 치수와 덕수라는 조카 둘을 데려다가 함께 살며 일을 가르쳤다. 치수와 덕수는 두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박두보가 아무도 모르게
돈 3만 양을 감추었다는 소문이 흘러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어려서 마을을 떠났다던 두보의 육촌 동생 구보가 불쑥 나타났다. 아이고, 네가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마음이 넓은 두보는 구보도 자기 집에서 함께 지내도록 했다. 커다란 포목점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 갖가지 소문이 나돌았다. 가족들이 재산을 두고 보이지 않게 싸운다는 소문이었다. 이런 소문을 두보가 모를 리 없었다. 재산 때문에 두 조카가 나를 해칠지도 몰라. 두보는 늘 몸조심을 하였다. 잠을 잘 때도 문을 단단히 잠그고 잤다. 그렇게 몸조심을 하던 두보가 5년 전에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잠을 자다가 목에 예리한 칼을 맞았답니다. 그런데도 아직 범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돌쇠의 마지막 말을 들었을 때였다. 박어사는 문득 느티나무 아래에서 들었던 거지의 말이 떠올랐다. 사또가 똑똑해야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긴다던 말이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사건의 끝이냐? 아니요. 죽은 두보의 비밀 문갑 속에서 유서가 나왔답니다. 갑자기 죽은 두보가 대체 언제 유서를 썼기에? 그게 평소에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리 써둔 거 아닐까요? 그럴만도 하군. 그래, 유서의 내용은 자기가 만일 누군가의 손에 죽거든 두 조카를 조사해달라고 했답니다. 분명히 두 조카 중에 한 사람이 범인일 거라고요. 두 조카를 믿지 못했구만 그래.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유서의 끝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답니다. 자기가 죽으면 우선은 동생 구보가 포목점을 맞되 5년 후에는 두 조카 중 더 착한 조카에게 포목점을 고스란히 넘겨주라고요. 그러니까 두보는 한 조카는 착하고 다른 조카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럼 관가에서 제일 먼저 조카들을 신문했겠구만. 예, 조카들을 신문한 결과 큰 조카 치수에게 혐의를 두게 되었답니다. 아니 왜? 사또는 우선 두보가 살해되던 날 밤에 두 조카의 행적을 신문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작은 조카 덕수는 병이 들어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었답니다. 그런데 치수는 몇몇 거래처의 상인들만 만났을 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 뚜렷하게 본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럼 관가에서도 치수에게 의심을 둘 만도 하구만. 예, 치수가 매를 맞아도 자백을 안 차 관가에서는 치수를 아예 저 먼 섬으로 귀양을 보냈답니다. 만약 확실히 범인이 나타나면 다시 불러들일 참이었죠. 그런데 또 생각지도 않았던 황당한 일이 터졌어요. 황당한 일? 그를 붙잡아가지고 섬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말로는 치수가 섬에 닿자마자 갑자기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어서 장례까지 치렀다. 날이 그런데도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보가 죽은 지 5년이 지나 유언대로 재산을 물려받게 된 덕수가 밤에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젯밤에 벌어진 살인사건이랍니다. 허허, 이번 것은 광주의 번개 사건보다 훨씬 더 복잡하구나. 그래, 아무튼 수고했다. 오늘 밤은 피곤할 테니 일찍 자라. 두 사람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헤. 박어사의 기침 소리가 크게 울렸다. 늦잠을 자던 돌쇠가 후다닥 일어났다. 오늘부턴 바쁘다. 어서 나갈 준비를 하거라. 예, 너리. 두 사람은 서둘러 아침을 먹은 다음 사건이 난 박씨 집으로 달려갔다. 박씨 집은 아침 일찍부터
구경꾼들로 웅성거렸다. 커다란 대문 밖에는 힘께나 쓸 포졸들이 장승처럼 버티고 있었다. 저 집 안에 좀 들어갈 순 없는지요? 박어사가 대문을 지키는 포졸에게 공손히 말했다. 안 돼요. 저쪽으로 비키시오. 포졸님, 꼭 알아볼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번에는 돌쇠가 나서서 부탁해 보았다. 글쎄 어림도 없다니까. 포졸이 큰 눈을 부라리며 버럭 화를 냈다. 할 수 없다. 우선 물러서자. 박어사가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돌쇠야, 좀 안 좋은 방법이지만 포졸들에게 몇 입 쥐어주고 들어갈 방법을 찾아보거라. 박어사는 돌쇠에게 엽전 몇 잎을 쥐어준 다음 주막으로 돌아왔다. 돌쇠는 날이 어두워서야 돌아왔다. 어떻게 되었느냐? 박어사가 물었다. 어젯밤 덕수를 죽인 범인이 잡혔답니다. 섬으로 귀양 갔다가 죽은 치수의 딸이랍니다. 치수의 딸? 예, 죽은 치수의 딸 여옥이라는 처녀의 방에서 피 묻은 옷과 칼을 그걸 찾았대요. 한 집에서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계속.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치수의 딸은 자기는 절대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버틴답니다. 그럼 피 묻은 옷과 칼은 그건 누군가가 자기를 모함하려고 몰래 피를 묻혀 자기 방에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변명한답니다. 그럴만도 하지.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누가 순순히 말하겠나. 그렇지만요, 상황은 자꾸 여옥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답니다. 그 집 머슴이 말하기를 덕수가 죽던 날 밤 여옥이가 덕수의 방 앞에서 계속 방 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렇다면 여옥이가 누명을 벗기는 힘들겠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이었다. 박어사의 방문 앞에 꼭꼭 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박어사가 얼른 종이를 펼쳐보았다. 종이를 펼쳐본 박어사는 깜짝 놀라 주위를 살폈다. 박어사는 얼른 방으로 들어와 차근차근 편지를 읽어보았다. 암행어사님, 저는 오래전에 섬으로 귀양 갔다가 죽은 치수의 혼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까닭은 너무도 억울해서 저승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인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우리 딸 여옥이는 절대로 덕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사님께서 부디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편지를 읽어본 박어사가 아직도 쿨쿨 자고 있는 돌쇠를 깨웠다. 돌쇠야, 죽은 치수의 귀신에게서 편지가 왔다. 예? 치수의 귀신이라는 말에 돌쇠가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 나리가 암행어사라는 것을 알고요? 하하, 그러니까 귀신이지. 그거 참 이상하네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어사님께 편지를. 그건 그렇고 부보가 감추었다는 3만냥의 돈은 어떻게 되었지? 그 돈에 대한 소문도 아직 풀리지 않았답니다. 그럼 이제 두보의 집에서 살아있는 남자는 두보의 동생 구보밖에 없구만. 예, 아직도 구보가 무사한 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라고 이웃 사람들이 말한답니다. 구보가 살아있는 게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라. 예, 구보는 돈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저 소처럼 일만 한답니다. 사건이 아주 복잡하구만. 박어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죽은 사람이 편지를 보냈더니 좀 으스스한데요?
돌쇠가 앞에 놓인 편지를 보며 목을 움츠렸다. 그래,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려면 우선 옥에 갇힌 여우기를 만나야 해. 박어사가 결론을 얻은 듯 벌떡 일어섰다. 딸이 어디로 가는 거죠? 여우기가 갇혀있는 관가로 간다. 우선 여우기를 풀어놓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사건이 풀릴 것 같구나. 관가로 간 박어사는 우선 사또를 만나 말했다. 사또, 지금 갇혀있는 지수의 딸 여우기는 덕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풀어주십시오. 뭐라? 지수의 딸이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예,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기에 살인 증거물까지 있는 여우기를 두둔하고 나서는 거요? 그러면 덕수를 죽인 범인은 대체 누구란 말이오? 예, 여기만 풀어주시면 범인은 제가 내일까지 간단히 체포해 오겠습니다. 너무나 자신있게 말하는 박어사를 보고 사또는 정신이 혼란스러워졌다. 지금까지 범인으로 단단히 믿고 있던 여우기가 범인이 아니라니. 여우기를 풀어주었다가 달아나기라도 한다면 여우기 대신 이 돌쇠를 맡겨두겠습니다. 여우기가 달아나면 돌쇠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좀 그렇다면 그렇게 해주지. 사또, 또 한 가지 정이 있습니다. 영리한 보졸 한 사람만 제게 붙여주십시오. 그 정도 들어주지. 여봐라, 영리한 보졸 한 명을 이 사람에게 붙여주거라. 사또는 돌쇠를 옥에 가둔 다음 여우기를 풀어주고 보졸 한 명을 박어사에게 붙여주었다. 돌쇠야, 하룻밤만 참아라. 예, 딸이. 관가에서 나온 박어사는 보졸을 따로 불러서 무엇인가를 지시했다. 박어사의 지시를 받은 보졸이 포목점으로 구보를 찾아갔다. 박구보, 여기가 자백을 했소. 여우기가 자백을 했다는 말에 구보는 뛸 듯이 기뻐했다. 아, 그래요. 여우기가 덕수를 죽였다고 자백을 했단 말이지요? 아니요. 그럼 구보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여기가 구보 당신과 함께 덕수를 죽인 다음 돈 3만 냥을 가지고 달아나자고 약속했었다고 자백했어. 예?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왜 덕수를 죽이고 여기와 달아나요? 게다가 난 두보 형님이 감춰놓은 3만 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오. 그럼 옥에 있는 여기의 말이 거짓말이란 말이오? 돈 3만 냥에 정말 손대지 않았어? 그렇소. 난 돈 같은 건 도무지 모르니까. 알겠어. 그럼 돈 3만 냥은 거기에 그냥 있겠구만. 보졸은 순순히 포목점에서 나왔다. 잘 됐소? 밖에서 기다리던 박어사가 물었다. 예, 잘 됐어. 그럼 다음 일을 시작합시다. 두 사람이 다시 포목점으로 들어섰다. 다시 돌아온 포졸을 보고 구보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무슨 일로 또 왔소? 다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왔어. 보졸이 함께 온 어사에게 다가갔다. 박어사와 보졸은 구보가 겨우 알아들을 거리에서 나직이 속삭였다. 그럼 그 돈 3만 냥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겠구만. 예, 여기 말로는 광 맨 뒤쪽에 있는 헌 옷감 속에 몇 구러미씩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광 맨 뒤쪽에 쌓아둔 헌 옷감 속이라. 그럼 내일 밤 광가의 보졸들과 함께 그 돈을 찾아보기로 하지. 그럼 여우기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이만 가보겠네. 말을 마친 박어사는 슬그머니 밖으로 빠져나왔다. 보졸은 남은 식구들을 안방에 모은 후 오랫동안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돌아왔다.
그날 밤 살짝 방을 빠져나온 구보가 옷감이 쌓인 광 속으로 들어갔다. 뒤쪽에 쌓여있는 헌 옷감 속이라고 했지? 구보는 품속에서 칼을 꺼내어 헌 옷감들을 여기저기 푹푹 찢어보았다. 그때였다. 광 한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깜짝 놀란 구보가 고개를 번쩍 들었을 때였다. 구보는 깜짝 놀랐다.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여기가 광 한가운데에서 우뚝 서 있었던 것이다. 네가 여기 웬일이냐? 넌 옥에 있어야 하는데. 구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여기가 날카롭게 말했다. 살인자. 아버님과 두보 어른의 원수를 만나려고 찾아왔다. 뭐 살인자? 감히 누구에게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이 못된 것! 구보가 칼을 들고 여기에게 달려들었다. 이놈! 안 됐나? 갑자기 귀신 같은 사나이가 튀어나와 여기의 앞을 막아서며 구보를 노려보았다. 너는 누구냐? 치수다. 치수의 혼이다. 니놈 대신 누명을 쓰고 귀양갔던 치수의 혼이다. 너는 분명 죽었을 텐데. 그때 광 한 구석에 숨어있던 포졸이 튀어나왔다. 살인자와 시간 끌기 싫다. 어서 오라를 받아라. 포졸은 번개같이 달려들어 구보의 몸을 꽁꽁 묶어버렸다. 구보는 곧 광가로 끌려가 사또의 신문을 받았다. 네, 이놈.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사또의 신문에 구보는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했다. 사또는 바람같이 나타나서 사건을 해결해준 박어사의 손을 붙잡고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리고 여기 대신 옥에 갇혀있던 돌쇠도 풀려나왔다. 장흥에서도 사건을 해결했으니 다음 고을로 가자. 박어사가 보찜을 챙기며 말했다. 예, 나리. 이번에는 돌쇠도 광주에서 떠나올 때처럼 볼멘 표정이 아니었다. 하룻밤을 옥에서 지내긴 했지만 사또에게서 음식 접대를 푸짐하게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돌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은 복잡한 사건을 솜쉽게 풀어낸 박어사에 대한 존경심이었다. 장흥을 뒤로 하고 큰 언덕을 넘을 때였다. 오사님, 아니 나리, 이번 사건을 어찌 그리 쉽게 푸셨습니까? 돌쇠의 말에 박어사가 언제나처럼 씩 웃었다. 사건을 풀어준 것은 바로 네 가벼운 입이었느니라. 제 입이라뇨? 이 녀석아, 네가 마을 어기 느티나무에서 나를 어사라고 부르지 않았더냐? 그래서 나리께서 제게 꾸중을... 그때 그 말을 들은 거지가 내게 편지를 보냈었다. 그럼 그 거지가 바로 여기의 아버지 치수? 그렇지. 치수는 섬으로 귀양 가다가 심한 풍랑이 일자 바다로 뛰어들었지. 그래서 가까운 섬까지 헤엄쳐 가서 다행히도 목숨을 건진 게야. 한편 치수를 놓친 포졸들은 벌을 받을까 두려워 치수가 병들어 죽어서 장사까지 지내고 왔다고 거짓 보고를 한 게지. 육지로 나온 치수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일부러 흉한 거지로 꾸미고 포목점 주위를 맴돈 게다. 그러다가 여기가 살인자로 몰리자 네가 했던 말이 생각나 내게 편지를 했던 게다. 내가 여기를 데리고 나오자 관가 주위를 맴돌던 거지 치수가 금방 모습을 드러냈지. 치수는 진작부터 여기에게는 자기가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서 몰래 도움을 받아왔었거든. 그래서 어찌 되었지요? 그날 낮에 관가에서 나온 보졸과 나는 박구보의 집에 찾아가 일부러 산만양 이야기를 꾸며서 했고, 보졸은 식구들은 모두 안방으로 불러 모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
물론 그 시간에 여기와 치수가 아무도 모르게 광 속으로 숨어들었고. 와, 이제 그 다음은 알 수 있겠네요. 돌쇠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날 밤 엿들은 대로 구보가 돈 3만 양을 훔쳐 달아나려고 광 속으로 숨어들었다가 여기와 치수에게 들키고 말았군요. 마을 사람들이 그 구보란 사람은 돈 욕심이 없다고 한결같이 말했었다지. 그래서 예부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고 했느니라. 그러게 말입니다, 나리. 기분 좋게 웃는 두 사람 머리 위로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 올랐다.